안녕하세요 여러분, 승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조금 설명드리고, 그리고 제가 방송 안 하는 동안 뭐 미국 소비자 물가 발표도 있었고 ECB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이주율 총재 뭐 금리 인상 좀 가능한 그런 뭐 시사하는 발언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또 있을 뭐 FOMC 이슈나 뭐 여러 가지 뭐 반독점법 관련된 그런 이슈들 뭐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좀 엘리어트 파동이랑 일목균형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좀 이때까지는 말을 잘 안 했었는데 좀 변화일도 한번, 이건 일목균형표에 이제 나오는 시간론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변화일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랑, 그 다음에는 뭐 달러 인덱스, 뭐 달러 원, 뭐 그리고 이제 WTI, 금, 그리고 이제 국고채 10년, 그리고 미국채 10년 금리들 좀 추이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이제 키스코홀딩스밖에 없는데, 뭐 키스코홀딩스랑 뭐 예전에 이제 추천 종목을 올렸었던,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제 제일제당이랑 뭐 LG전자, 그리고 뭐 효성화학 종목들 간단하게만 뭐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원래 월화수목금 이제 종목 설명드리는 게 다른데, 월요일 날은 이제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KB금융, 애플 관련해서 조금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랑 이제 롯데케미칼은 좀 절대가치 평가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서 차트도 개별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매주 월요일 날은 이제 유동성 이 데이터가 이제 미국 쪽에 업데이트가 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거의 한 토요일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은 좀 이 유동성 관련된 지표들 좀 전주 대비 어떻게 변했나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 밸류에이션 차트랑 그리고 신용잔고 관련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돌아가서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코스피랑 뭐 코스닥 마감 시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는 뭐 0.1%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장초에 좀 하락을 하다가 막판에 조금 살짝 되돌리면서 좀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0.6%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이 선 같은 경우 이제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이고 파랑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인데요. 오늘 뭐 프로그램 순매도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이 조금 있었는데 금액은 사실 뭐 그렇게 크지 않아서 뭐 프로그램 매도의 영향은 뭐 그렇게 크진 않았었고요. 수급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3,500억 매수가 있었고, 외국인은 한 100억 정도 매도폭을 조금 축소는 시켰고요. 막판쯤에 기관 같은 경우에 한 3,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계속 방향성 자체로는 뭐 외국인 선물 수급하고 우리나라 코스피랑 사실 가장 유사하긴 하고요. 뭐 방향성은 같았는데 뭐 사실 높이는 조금 달랐습니다. 외국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3,300억 매도로 마감이 되었었고요. 개인은 한 900억 정도 매수, 기관은 한 2,300억 정도 매수를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뭐 특이사항 같은 경우 오늘 좀 금리가 특히 10년물 기준으로 한 4bp, 우리나라 금리가 1bp가 0.01% 나름 이제 큰 폭의 좀 상승이 있었고요. 그다음 뭐 미국 금리 뭐 조금 이따 차트 설명드릴 때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뭐 지난주에 조금 제가 방송 안 할 때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6월 10일 날 목요일이죠. 이제 미 소비자 물가가 이제 전년 대비 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예상치인 4.7%를 이제 상회를 하였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가 한 6bp 정도 그날 하락하고 S&P는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였습니다. 뭐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말을 할 때 뭐 이제 리포트나 그런 거에서 뭐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이미 다 주가에 반영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뭐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동의는 하지 않고요. 만약에 반영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물가 관련된 지표가 나오기 전에, PCE가 나오기 전에 이미 하락을 했어야 되겠죠. 외상치가 4.7%였으니까 5%가 나왔는데도 하락을 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개인적으로 저는 말이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럼 이제 왜 하락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뭐 그냥 가장 큰 원인은 제가 생각하기에 뭐 사실 뭐 이거 뭐 결론적이지만 그냥 매수가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왜 매수가 많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사실 이제는 좀 지금 좀 큰 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좀 약간 대규모 자금들은 개인적으로 좀 요즘에 채권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제가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서 좀 그 영향이 가장 크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확실하게 저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두 번째 같은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인프라 투자 관련된 이슈가 아무래도 주 원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원래 이제 미국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3월 3일 날 이제 최초 발표를 할 때는 2.25조 달러 정도 규모로 발표가 됐었는데 지금 공화당하고 민주당 이제 약간 좀 중도파 5명 5명 분 해서 총 10명이서 이제 좀 중재안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중재안 규모는 한 1.2조 달러 정도 되고요. 이제 이 안에서는 이제 법인세율 인상안에 대해서 인상을 안 하고 그냥 규모를 축소시키면서 하는 게 좀 주요 골자기 때문에 아직 자세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좀 법인세 인상을 안 하면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러면 좀 약간 그런 좀 채권 발행 뭐 그런 데 이슈에서 아무래도 좀 우호적인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좀 채권 시장 쪽에 매수가 좀 더 들어오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좀 금리가 더 빠지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 뭐 사실 한번 그냥 한 번도 얘기는 안 했던 내용인데 한번 보시면은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은 갑자기 좀 파일이 좀 시간이 이제 좀 이게 좀 용량이 커가지고 제가 갑복사를 했는데도 조금 오류가 나는 거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 이제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릴 때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 이제 미리 선반영을 하거든요. 보시면 뭐 이때 2018년, 19년 가장 최근에도 그렇고요. 뭐 2006년, 7년 뭐 그때 이제 금융위기 날 때도 그렇고 닷컴 버블 날 때도 그렇고 보시면은 이제 다 10년물 금리의 이제 최고점은 항상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이제 예상치 수준에서 끝이 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이제 10년물 금리가 거의 뭐 1.4대까지도 떨어졌거든요. 1.4, 1.5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럼 과연 미국 금리 기준금리가 1.4에서 1.5%까지밖에 못 올라갈까라고 했을 때 뭐 지금 그냥 뭐 FOMC도 곧 나오겠지만 그냥 롱걸런 해서 이제 중기적으로 보는 기준금리가 2.5%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냥 그 기준으로 보더라도 미국 10년 금리는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2.5% 수준까지는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기준금리가 거기까지 못 갈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1.5의 기준금리를 살 텐데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금리가 낮은 게 뭐 양적 완화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안전자산 선으로 좀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을 사냐 주식을 사냐에 대해서 계속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뭐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야 뭐 당연히 대부분이 이제 채권을 사기보다는 주식을 사겠지만 물론 이제 초고액 자산가분들은 이제 뭐 채권이나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만 일반적인 개인 투자분들은 이제 주식만 사는 경우가 많지만 뭐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요. 이제 여러 가지 뭐 재단이든 연금이든 뭐 여러 가지 성격의 이제 기관 투자 같은 경우에 채권 투자랑 주식 투자 둘 중에 더 매력적인 투자 자산에 대해서 이제 자산 배분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좀 약간 채권 투자 쪽으로 들어가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채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뭐 저는 좀 주식이 좋지 않아서 가지 않았을까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날 이제 미국이 아니라 이제 유럽 ECB 이제 유럽 중앙은행인 ECB에서 또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었고요. 이제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이제 PPP 속도는 그냥 유지가 되면서 뭐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다만 올해 경제 성장률을 이제 4.6% 기존 4%에서 또 상향 조정을 하였고요. 물가 상승률도 1.9%로 이제 기존 1.5%에서도 또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한 7월 다음 이제 ECB에서 아무래도 좀 PPP 이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을 양적 완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같은 경우는 좀 속도 조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9월 테이퍼링 아마 좀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우리나라 금리가 사실 단기 금리가 되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1년물 같은 경우는 지난주 대비해서 거의 한 15bp 정도 0.15% 상당히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뭐 그 이유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님께서 이제 연내 약간 금리 인상을 하는 이제 좀 시사하는 발언을 하였고요. 뭐 가계대출 뭐 제동이 필요하고 뭐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 정상화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좀 연내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 10월, 11월쯤에 많이 높아지면서 좀 단기 금리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마 16일 날 이제 FOMC 회의가 있고요. 이제 초과 아무래도 이제 뭐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초과 지급 준비 금리라고 해서 이제 IOER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 인상을 할지 말지도 좀 관건이고요. 뭐 IOER 같은 거를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제 양적 완화를 하면 이 지급 준비금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통장에 쌓인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상업은행, 이제 은행 통장에 쌓인 돈인데 결국 양적 완화를 했는데 이게 돈이 다 실물로 흘러가진 않고 그냥 통장에 다 쌓여 있는 돈이 이제 지급 준비금입니다. 실제로 이제 지급 준비금 같은 경우는 이제 총 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에 한 7%에서 8%를 원래 예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양적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7%에서 8%가 초과되는 겁니다. 뭐 대부분 다 이제 초과 지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급 준비금에서 실제로 지준 같은 경우 한 이 정도 초과 지준 아닌 그냥 필수 지준 한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 이제 초과 지준인데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을 이제 은행들이 이제 연준에 이제 예치를 하는 건데 그 연준이 이제 은행들한테 주는 금리가 이제 IOER입니다. 지금 0.1% 정도 되고요. 이제 아마 이거를 이제 지급 준비금이 좀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인상할 수 있는 이슈가 있는데 뭐 일단 이거는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점도표 이제 점도표라는 게 이제 미국 같은 거 이제 가이던스를 주는데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이제 각 의원들이 이제 땡땡땡 이제 점을 찍어서 이제 그걸 점도표 해서 다 플랫이라고 하는데 뭐 점도표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도 좀 이슈고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좀 이제 기재회견 이런 데서 좀 나올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건 뭐 그냥 굳이 나오고 나서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뭐 굳이 뭐 사실 예측을 하는 것은 뭐 크게는 의미는 없는 행동이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실행은 뭐 저는 뭐 연말쯤 될 것 같고 뭐 언급은 이제 뭐 6월에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구체적인 언급은 아무래도 이제 파월 잭슨홀에서 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 하원에서 또 대형 IT 기업들을 이제 분사를 이제 회사를 쪼개버리는 거죠. 이제 분사를 강제할 수 있는 초당적 법안에 대한 이제 발의를 하였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위에도 이제 플랫폼 뭐 반독점법, 뭐 플랫폼 경쟁기회법 등 뭐 다양한 법안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뭐 그래서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뭐 확실히 이제 가시화되진 않아서 뭐 증시에 영향은 미치고 있지는 않은데 뭐 좀 중기적으로 뭐 조금 더 가시화되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보시면은 이제 그리고 코스피는 일단 뭐 3주봉부터 일단 장기 파동부터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론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주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가 이제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5파, 그래서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고요. 닷컴 버블 하락이 2파, 금융위기 상승 때까지가 이제 3파, 금융위기 하락부터 지루했던 조정이 4파, 그리고 17년, 18년 상승이 5파 해서 이제 1, 2, 3, 4, 5, 1파, 큰 1파가 완성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파, B파, C파 이제 미중무역 분쟁, 코로나까지 떨어지면서 A, B, C로 큰 2파까지 떨어지고 지금이 아마 이제 3-1파도 완성이 되지 않았. 이번에 올라갔던 파동은 이제 3-1파지 않았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 한번 주봉으로 보시면은 제가 사실 변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 좀 너무 신비롭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잘 언급은 잘 안 하고 있긴 한데요. 이제 일목균형표에서 이제 시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시간론이라는 게 이제 대등 수치가 있고 이제 기본 수치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기본 수치는 일목균형표에서 뭐 9, 그다음에 뭐 17, 뭐 26, 33, 뭐 42, 뭐 이런 수치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대등 수치라는 게 있는데 보시면 이제 코로나 저점 때부터 딱 여기 조정을 받은 저점까지가 딱 33주고요. 이 33주는 또 일목균형표의 기본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저번 주까지가 딱 똑같이 33주고요. 이거를 이제 대등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움직인 기간만큼 똑같이 움직임 기간이 이제 반복되는 현상을 이제 대등 수치라고 합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보통 주가가 이제 변화일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전환일이 아니라 이제 변화일이라고 하는데, 왜 이제 변화일이냐고 하면은 여기서 꼭 반전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꼭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냥 횡보를 해버릴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세 가지 다 이제 가능한 날짜이기 때문에 이제 근데 보통 변화일이라고 합니다. 전환일이라고 하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이 저점부터 해서 이 고점까지가 딱 22주였고요. 이 고점부터가 딱 이날까지가 22주, 똑같이 또 이것도 대등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봉 같은 경우 이렇게 정확하게 대등 수치가 두 개 다 맞는 경우가 뭐 사실 드물기 때문에 조금 약간 가능성이 저는 이제 위든 아래든 좀 어디든 하나 이제 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볼린저 밴드로 보더라도 이 보라 색깔 선이 볼린저 밴드인데 변동성이 이제 상당히 높았다가 지금 상당히 모여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볼린저 밴드를 타면서 이제 올라갈지 아니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에 머리를 한번 닫고 이렇게 빠지든지 둘 다 아마 주가의 움직임이 위든 아래든 좀 머지않아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그냥 일봉부터 또 변화일을 보더라도 파동하기 전에 이제 곧 여기가 이제 사실 코스피 200으로는 고점이거든요. 코스피 200으로 해서 고점인데 이제 이 변화일 같은 경우가 이제 딱 보시면은 이제 내일 딱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이나 뭐 수요일 딱 어떻게 보면 FOMC 때랑 거의 겹치긴 하는데 뭐 약간 하루 전이긴 하지만 일단 이번 주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일봉으로 파동을 봤을 때는 여기까지가 이제 3-1파에 1파가 여기까지,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5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냥 5파에서 그냥 여기까지가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2파랑 4파 추세선도 그어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렇게 추세선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이제 고점 다음 걸 봤을 때도 이제 추세선은 유효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 5파가 어디였을까는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뭐 여기가 5파였을 가능성도 있고요. 뭐냐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1파, 뭐 여기가 이제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저는 이제 여기가 그냥 5파였을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그냥 여기가 그냥 1파, 2파, 3파여서 여기가 그냥 이렇게 좀 낮게 이제 올라가는 파동이지 않을까. 약간 지금 다른 나라들은 쐐기가 되게 많아서 약간 그런 모양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파동이 지금 좀 애매하긴 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땐 그냥 일목균형표로 사실 대응하는 게 더 좋은데 그냥 일봉상 일목균형표를 봤을 때는 오늘은 뭐 일단 오늘도 그렇고 뭐 계속해서 좀 일단 전환선에서 좀 지지는 받는 모양새고요. 전환선과 이제 기준선 다 위에 있고 주가가 뭐 9일, 26일 후행스팬도 다 위에 있어서 뭐 지금 당장은 뭐 사실 일목균형표상 뭐 추세는 크게는 문제가 없이 오히려 그냥 상승 추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목균형표상으로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뭐 120분봉으로 봤을 때 뭐 일단 기존에 120분봉은 좀 길기 때문에 그냥 한 60분봉 정도로 보시면은 일단 뭐 개인적으로 여기가 이제 명확하게 1, 2, 3, 4, 5가 딱 나왔었고 5파가 나오고 나서 여기가 이제 1, 2, 3, 4, 5도 나왔었기 때문에 뭐 일단 개인적으로 여전히 저는 여기가 이제 A의 1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좀 넘기는 했지만 이제 이 넘는 것도 이제 코스피 200은 또 안 넘었고 코스피는 또 넘어서 이 부분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 올라가는 이렇게 모양새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상승 파동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A의 2파가 나오고 나서 A의 3파가 뭐 곧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단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무리하게 해지를 하고 있지 않고 그냥 뭐 델타 해지 정도 딱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만 해지할 수준으로 그냥 해지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한번 보시면은 S&P 같은 경우에는 3주봉으로 보시면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바닥인 이제 2009년부터 이제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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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에서 3회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 고점을 이제 거의 이제 나타난 것 같고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뭐 가장 확실한 건 이제 여기를 좀 하회하고 나면 뭐 그때 조금 더 크게 무너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뭐 일봉상으로는 이제 여기까지가 1파 나오고 여기가 2파 나오고 여기가 3파 나오고 여기가 4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5의 1, 5의 2, 5의 3, 5의 4가 나오고 나서 여기가 1, 2, 3, 4, 5로 이제 고점이지 않았을까 했는데 뭐 지금 전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아마도 1파 그럼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고 여기 이제 5파가 올라가는 모습이 조금 이따 분봉으로 보시겠지만 거의 이제 유로스톡스도 그렇고 쐐기형인 것 같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저는 이제 뭐 거의 다 오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전에 일단 일목균형표를 한번 보시면은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주가가 상회하고 있고 뭐 9일, 26일 후행 스팬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일목균형표로도 뭐 S&P도 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봉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5파를 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는데 5파가 아니라 4파인 것 같고요. 3파 고점인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그럼 이제 4파가 나오고 나서 아마도 이제 여기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거의 쐐기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5파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통 이제 쐐기 패턴이 나오면 이제 급락 조정이 보통 나오는데 이제 위로 올라갈 때는 이제 급락 조정이 나오고 이렇게 쐐기가 밑으로 나올 때는 이제 오히려 급등이 나오는데 이게 되게 보면 이제 보통 이제 파동을 이제 볼 때 제가 이거를 키지를 않았네요. 네. 보시면은 제가 켰는데 이제 실행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냥 다시 그냥 제가 이걸로 쓰면은 이제 1파랑 2파랑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이제 3파고 여기가 이제 4파다라고 했을 때 원래는 이렇게 겹치면 안 되거든요. 이제 1파 고점이랑 이 4파 고점이 이렇게 겹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겹칠 때가 보통은 이제 겹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겹칠 때가 유일하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게 이렇게 쐐기 모양 패턴이 나올 때는 유일하게 이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올라가는 게 제가 그래서 이쯤이 이제 고점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이제 A, B, C 모양이 딱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A, B, C가 아니라 그냥 이제 아마 1, 2, 3 이런 식으로 간 다음에 여기가 뭐 4, 5에 지금 어디인가를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5파 나오고 나서는 뭐 그 다음에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거의 이제 시간론상으로 대등 수치도 지금 나왔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 여기를 봐도 되고요. 뭐 여기를 봐도 되는데 우리나라랑 똑같이 보시면은 여기랑 32일이면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한 주가 사실 맞아서 뭐 우리나라만큼 딱 정확하게 맞지는 않기는 한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사실 오는 날짜가 많긴 합니다. 이제 기본 수치가 딱 65주가 있거든요. 65주가 딱 기본 수치인데 이번 주가 딱 기본 수치에 65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랑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는 뭐 기본 수치는 없고 근데 여기랑 여기도 보시면 33주가 이제 기본 수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사실 되게 기본 수치가 겹치는 날이 많습니다. 여기 42주도 있고요. 보통 이렇게 막 변화일들이 되게 그러니까 이게 겹칠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건데 이렇게 여러 개가 동시에 이제 저번 주, 이번 주 그리고 뭐 저저번 주가 딱 다 몰려 있는 걸 봤을 때는 저는 뭐 이제 좀 약간 위든 아래든 다시 한번 급등을 하든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을 받든 할 확률이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좀 조정을 받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 이제 떨어졌던 움직임은 딱 기본 수치로 기본 수치는 아니지만 한 6주 정도 하락을 하였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대승 수치 보면 딱 6주 뒤에 이제 고점을 치고 조금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이제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이제 쐐기로 봤을 때 모양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전고점을 넘어버려야 조금 더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냥 1, 2, 3, 4, 5에 여기가 그냥 뭐 1, 2, 3, 4, 5 이런 식으로 그냥 전고점을 아예 넘어버리는 게 오히려 조금 파동이 깔끔할 것 같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뭐
제가 비트코인을 하진 않아서 뭐 제가 그렇게 자세히는 보지 않지만 그냥 여기가 아마 1, 2, 3 여기가 이렇게 4 이런 식으로 나오고 5로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닌 이상 뭐 다른 가능성은 여기가 A, B, C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A, B, C로 이제 B가 나오고 나서 이제 1, 2, 3, 4, 5로 떨어지는 이제 C가 나오는 그런 패턴 이제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뭐 일단 둘 다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같은 경우 이제 V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증시가 크게 이제 변동성 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고요. 뭐 볼린저 밴드 거의 하단까지 왔기 때문에 뭐 슬슬 바닥까지는 오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좀 변동성은 좀 이제 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거의 과거 수준까지 이제 과거 그냥 평균치 수준까지 이미 내려온 상황입니다. 뭐 변동성 이제 뭐 더 이상 크게 빠질 룸은 이제 없어 보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전환선 기준선 상회하면서 좀 반등을 한 모양새고요. 26일 후행 스팬도 올라가고 뭐 좀 개인적으로 반등은 할 것 같은데 이 구름대를 이제 넘냐 마냐가 일단 관건일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제 저항선이 이제 이 구름대 하단을 넘냐 마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원 같은 경우도 이제 구름대 딱 여기서 이제 지금 딱 막혔는데 뭐 여기를 이제 넘냐 마냐인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좀 개인적으로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WTI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추세가 일단 뭐 계속해서 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뭐 특별히 문제가 없고 뭐 금 같은 경우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금은 이제 일단 뭐 가장 하락했던 가장 큰 원인이 일단 실질 금리가 이제 하락했음에도 좀 떨어진 게 아무래도 뭐 좀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사람들은 좀 없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런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은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중장기적으로 저는 일단 뭐 조금 이따 유동성 내용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좀 더 발생을 할 가능성이 이제 중기적으로는 좀 올라갈 확률이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좀 빠질 수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국고채 10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또 한 4bp 정도 반등은 하였습니다. 좀 빠졌다가 이제 전환선 이자 기준선 일단 하회하고 26일 횡스팬도 아직까지는 뭐 역전되어 있는 모양새고요. 지금 50일 이동평균선에서 약간 좀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뭐 여기서 이제 좀 지지 받아서 재차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등할 확률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 이제 구름대 하단까지 지금 뚫려버린 상황이고요. 뭐 저는 좀 위로 봤었는데 일단 구름대 하단으로 이제 뚫린 거고요. 뭐 저는 사실 이게 채권 매입이 좀 많아서 그런 거지 않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보통 여러 가지 좀 이제 뭐 소설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하락장 전에 항상 좀 금리가 이렇게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면 결국 하락을 시키려는 사람들은 결국 이제 뭐 주식을 팔고 어딘가는 가야 되니까요. 이제 그럴 자금이 보통 채권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뭐 좀 그 영향으로 이건 뭐 순전히 이제 제 뇌피셜입니다만 뭐 좀 그런 형상이지 않을까라고는 일단 그냥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로스톡스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게 프랙탈이라고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프랙탈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면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 이제 올라가는데 뭐 1, 2, 3, 4에 하면 A, B, C 이렇게 떨어지고요. 이제 근데 이제 이 파동 안에 또 1파 안에 또 1, 2, 3, 4, 5가 존재하고요. 또 이 1파의 1파 안에 또 1, 2, 3, 4, 5가 존재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이 파동 모양이 이 큰 파동 모양하고 이 작은 파동 안에 있는 작은 파동들이 되게 모양이 이제 비슷한 현상을 이제 프랙탈이라고 합니다. 프랙탈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과학적인 용어고요. 실제로 이제 프랙탈은 이게 뭐 주식 용어가 아니라 이게 과학 용어인데 이제 실제로 이 파동의 이제 근간이 되는 게 또 그 프랙탈 이론이긴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한번 이건 지금 일봉이거든요. 일봉에서 이제 2020년 10월 29일부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여기가 5파라 마지막 이제 5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유로스톡스에서는 이제 5파라고 생각하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모습을 한번 잘 보신 다음에 한번 120분봉으로 또 마지막 제가 생각하는 5파의 모습하고 보면은 거의 유사하거든요. 이 모습하고 이제 이 구간들 이 움직임하고 일봉 이 움직임하고 보시면은 상당히 유사하긴 하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지금 둘 다 제가 봤을 때 이제 둘 다 지금 쐐기형으로 가고 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쐐기형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똑같이 이제 쐐기형 이런 패턴으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쐐기형으로 똑같이 가고 있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걸 이제 보통 프랙탈이라고 합니다. 이제 자기 유사성이라고 하고요. 뭐 제가 봤을 때 뭐 이 쐐기가 뭐 어디까지 이렇게 갈지 아니면 여기가 이제 고점일지는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쐐기가 이제 곧 이제 아마 뭐 머지않아 뭐 한 1, 2주 뭐 늦어도 이제 1, 2주 안에는 끝날 텐데 이제 그때 나 아마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1파, 2파, 3파하고 4파 조정 받고 이제 여기가 이제 마지막 5파의 어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조금 뭐 여러 가지 대부분들 다 좀 고점을 거의 치는 모양새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근데 다만 뭐 일단 현물을 하시는 분은 뭐 제가 뭐 매번 똑같은 얘기지만 그냥 현물을 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뭐 사실 미리 뭐 전량 매도를 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 제가 뭐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지금 굳이 뭐 추세 자체가 뭐 다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미리 대응하는 건 그냥 뭐 일부 그냥 뭐 현금 보유 정도는 뭐 이제 선택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제 뭐 기준선이라도 하회하면 뭐 그때는 좀 전량 매도 하시는 게 뭐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키스코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냥 보합으로 끝났고요. 뭐 전환선, 기준선 부근에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뭐 크게 움직임에 뭐 변화는 없고요. 일단 뭐 26일 횡스팬은 아직은 역전이고 뭐 전환선 기준선도 아직은 역전이어서 뭐 차트가 뭐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 없고요. 뭐 그렇다고 아주 나쁘다고도 할 수 없는 그냥 아직은 좀 그냥 지금은 그냥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크게 뭐 지금은 뭐 움직임이 없는 것 같고요. 뭐 2분기 실적 정도는 나오고 좀 대주주 분들이 아무래도 뭐 무상증자를 하든 아니면 추가적인 뭐 자사주 매입을 하든 뭔가 좀 이슈가 있어야 조금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그냥 기다림의 구간인 것 같고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뭐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좀 긴 꼬리 나는 걸 봤을 때도 이제 좀 하락할 것 같았었다고 이제 말을 했었는데 뭐 일단 좀 하락을 하면서 전환선까지 이제 하회를 하고 있고요. 기준선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기준선에서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지지를 받고 올라갈지 아니면 뚫리면 뭐 더 하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내재 가치는 충분히 좋은 종목인데 일단 뭐 차트가 아주 좋지도 뭐 이것도 나쁘지도 않은 일단 지금은 이제 잘못하면 이제 하락 추세로 돌아갈 수 있는 추세가 된 것 같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차트가 좋아지려고 하는 딱 모양새입니다.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좋아진 건 아니지만 전환선 기준선 호전되고 26일 횡스팬 돌파를 하고 이제 구름대만 딱 넘으면 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구름대만 넘으면 조금 더 매력적인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반등을 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선 기준 하락하고 하회하고 있고 뭐 구름대도 하회하고 있고 뭐 9일 26일 횡스팬 뭐 다 역전이 되어 있어서 뭐 일단 좀 들어가기는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는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뭐 KB금융, 애플이고요. 뭐 삼성전자 일단 먼저 이제 절대 가치 평가로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한 85,500원 정도 되는데 뭐 성장률 한 3% 정도 잡았을 때 그리고 뭐 실적은 보통 이제 실적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보통 많이 썼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 연결 기준으로 한 거를 이제 비율 이제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비율만큼만 가져오기 때문에 뭐 조금 약간 실제 추정치랑은 살짝 제가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거의 뭐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제가 수정만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애널리스트 전망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낙관적인 전망치를 사용했을 때 실제로 이제 추가 상승률은 한 81% 정도 되는데 상대가치 평가를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가 뭐 항상 좀 약간 절대가치 평가는 좀 저평가로 나오는 종목이긴 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이 파란 색깔이 삼성전자 주가 차트고요. 연두 색깔이 삼성전자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인데요. 이 기대 수익률은 이제 과거의 삼성전자 수익률하고 지금 현재 이제 기대 수익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이제 고평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보통 한 8% 정도 하회했다가 이제 상회할 때 좀 조정이 나타났었는데 이번에도 뭐 어김없이 이제 1월 한 11일 정도 7월 7.9% 정도 기록한 다음에 조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뭐 좀 중기적으로 하락을 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퍼랑 PBR을 보더라도 한 2배를 PBR 기준으로 2배 넘었다가 이제 하회할 때 좀 조정을 나타냈는데 뭐 이번에도 딱 어김없이 조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이제 차트 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뭐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다시 이제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요. 26일 횡스팬도 이제 역전되었기 때문에 뭐 차트는 계속해서 안 좋은 모양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구름대 미치기도 하고요. 뭐 좀 별로 안 좋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 절대가치 평가로 보시면 롯데케미칼은 영구 성장률을 좀 낮게 설정했습니다. 이제 케미칼 부분이 사실 좀 성장률이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2% 정도로 성장률은 설정을 하였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초과되는 이제 기대 수익률 한 30% 정도 절대가치 평가로 이제 나온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 27만 원에서 한 35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래도 뭐 내재 가치는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한 30%는 그냥 오차 범위 내라고 생각을 하면 뭐 지금이 거의 그냥 적정 가치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상대 가치 평가로 보시면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 가치 평가로는 뭐 아주 저평가도 아니고 그냥 고평가도 아니고 그냥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이제 상대 가치 평가로도 거의 보실 수 있고요. 2020년 부근에 뭐 상당히 저평가다라고 나왔지만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반등을 하면서 뭐 조금 하락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기대 수익률은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보시면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현재 전환선 기준선도 역전되어 있고 뭐 9일, 26일 프랭스팬 다 역전되어 있고 200일 이동 평균선도 하회를 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매수를 할 만한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추세상은 뭐 좋은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뭐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금융사인 KB금융은 이렇게 상대가치 평가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 항상 설명드릴 때 이제 과거에는 많이 설명드렸었는데 이제 금리랑 10년물 금리랑 사실 상당히 유사하게 가거든요. 왜냐면 이제 NIM이라고 해서 이제 순이자 마진이 이제 예금 금리랑 이제 대출 금리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거 차이가 보통 국고 10년하고 많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국고 10년이 결국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요. 이제 기준 금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고 10년이랑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가는데 한 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가 좀 쳤기 때문에 결국 KB금융 지주 이제 주가도 좀 뛰지 않을까 했는데 뭐 실제로 이제 많이 상승을 하였고요. 이제 여기서 좀 금리를 얼마나 더 공격적으로 보냐에 따라서 좀 약간 주가를 보는 뷰가 달라질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뭐 절대가치 평가가 아니라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아직까지는 이제 좀 밸류에이션 매력은 그래도 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비로는 뭐 사실 내재 가치는 좀 싼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상당히 지금도 내재 가치는 좀 높은 수준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차트 보시면은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을 일단 하회한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면이 있고 26일 후행 스팬도 이제 또 오늘 역전이 됐기 때문에 뭐 조금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적어도 일단 뭐 기준선이라도 좀 상회하고 매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은 애플 쪽 보시면은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일단 뭐 개인적으로 여기가 1, 2, 3, 4, 5로 A의 1파 여기 ABC로 A의 2파 그 다음 여기가 이제 3의 1파 여기가 이제 3의 2, 3의 3, 4, 5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뭐 계속해서 일단 뭐 지루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52동 평균선에서 저항을 보이고 200일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보이는 이게 좀 박스권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고요. 뭐 둘 중 하나 좀 추세선이 이제 뚫리면 추세가 뚫리면 뭐 그때 이제 위든 아래든 좀 움직일 것 같은데 뭐 저는 좀 하방의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26일 횡스팬도 뭐 돌파를 할지 아니면 타고 내려갈지 일단 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단 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먼저 일단 상대가치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부터 일단 먼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고까지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업데이트된 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색이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수치인데요. 파란색이 이제 코스피 차트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주식 수익률에서 이제 채권 금리를 이제 차감한 수치입니다. 이제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이제 주식이 고평가를 나타내는 선이고요. 뭐 높을 때 이렇게 주식이 저평가, 뭐 낮을 때 이렇게 주식이 고평가, 낮을 때 고평가, 뭐 높을 때 저평가, 높을 때 이제 저평가 이렇게 나타내는 선인데
뭐 현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과거 저점까지는 아니지만 최근 기준으로 뭐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와 있어서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코스피랑 좀 같이 돼 있는 걸 보시면은 코스피랑 S&P랑 같이 돼 있는 걸 보시면은 뭐 S&P는 코스피보다도 훨씬 더 낮은 뭐 거의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뭐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이제 S&P가 훨씬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수치고요. 조금 더 이제 금리에 민감한 모형인데 뭐 최근에 좀 금리가 하락하면서 뭐 소폭 조금 상승하긴 했지만 뭐 여전히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뭐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휴방을 할 때 이제 23조 한 7천억 정도 최고치를 기록을 하였고요. 뭐 조금 소폭 감소했으나 뭐 여전히 23조 거의 한 5천억 정도 되는 뭐 절대적으로는 거의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뭐 절대적인 수치는 차트로 보시더라도 뭐 과거랑 비교해서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뭐 신용장고를 이제 코스피 수총으로 나눈 게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항상 하락할 때가 좀 조정을 보였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지표 좀 보여드리면 전주 대비 좀 업데이트된 거 보여드리면은 일단 뭐 제가 자세하게 여기서 뭐 모든 용어를 설명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용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화폐 발행 이 화폐 발행 구조랑 뭐 양적 완화 관련돼서 조금 설명했던 영상이 있고요. 그리고 카테고리상 이제 예전에 이제 유동성 분석이라고 원래 매주 올렸었는데 이제 그거 관련된 과거에 올렸던 영상 조금 보시면은 좀 간단하게 이제 어떤 건지 좀 설명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급 준비금은 그냥 간단하게 양적 완화를 해서 이제 보통 이제 쌓인 그냥 상업은행 예금에 이제 쌓인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실물에 풀리지 않고 그냥 이제 금융시장 특히 이제 금융시장이 뭐 주식시장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은행에 쌓인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많이 빠져야 이제 테이퍼링이 이제 될 확률이 더 높은데 일단 뭐 지금은 조금 오히려 소폭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 재무부 일반 개정은 이제 미국 재무부가 재정 정책을 위해서 이제 발행해 놓은 현금이다. 채권을 발행해서 만들어 놓은 현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010년도부터 이제 트럼프 때부터 한 1.8조 이제 있었었는데 1.8조 달러 있었는데 뭐 거의 1조 이상을 이제 재정정책 지출하면서 지금 한 0.7조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재정 지출은 계속해서 이제 지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연준 총자산은 뭐 계속해서 뭐 월마다 이제 400억 달러 이제 MBS랑 800억 달러 이제 국채 매입을 하고 있어서 뭐 꾸준히 이제 계단식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이제 테이퍼링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지표인 이제 연방준비은행 이제 연준의 이제 부채 계정들인데요. 이제 부채 이제 구조인데 뭐 유통통화는 그냥 화폐가 이제 발행돼서 유통되고 있는 통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지급준비금은 뭐 말씀드린 지급준비금이고 이제 재무부 일반 계정도 이제 재무부 일반 계정이고 좀 이따 아까 설명했었고요. 이제 리버스 레포 같은 경우가 시중에 있는 돈을 연준이 이제 얼마나 흡수하고 있는가입니다. 왜 그럼 흡수를 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지급준비금이나 이제 TGA 이 재무부 일반 계정 같은 게 이제 결국 축소를 하면 자산 매입 축소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부채가 줄면은 자산을 줄여야 되는데 일단 지금 당장은 테이퍼링이 하기 싫기 때문에 이제 시중에 이제 돈을 빨아들여서 이 역으로 이제 부채를 좀 메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메꾸는 양 자체를 절대적으로 무한정 이렇게 얘네 둘이가 이제 지급준비금이나 일반 계정이 이제 줄면은 이걸 다 상쇄를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늦어도 올해 연말에는 일단 뭐 테이퍼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리버스 레포가 상당히 좀 늘어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점점 좀 연준이 이제 부담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상업은행 예대율 같은 경우에는 뭐 60.5%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계속해서 좀 약간 60.5% 수준에서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매번 이제 뭐 똑같은 내용이지만 뭐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상승을 주식이 이제 많이 상승을 하고 이제 고점을 쳤던 때가 2000년 닷컴 버블 때나 뭐 2008년도 이제 금융 때 위기 때나 뭐 다 예대율이 100%였거든요. 예금 대비해서 대출이 얼마나 나갔냐가 이제 예대율인데 뭐 이 예대율이 100%가 됐다는 게 이제 지급준비금이 이제 돈이 이제 통장에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 실물 세계로 나가서 실제로 이제 경기가 이제 활성화가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지금 예대율 60.5%밖에 안 되는데 증시가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이제 높았던 원인은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뭐 코스피도 그렇고 S&P가 이제 특별히 좀 심하긴 한데요. PBR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뭐 거의 2012년 이후로 이제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요. 퍼 같은 경우에도 트레일링이긴 하겠지만 뭐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트레일링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뭐 거의 13배, 14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쪽이 사실 더 심하긴 한데요. 이제 미국 뭐 트레일링 퍼 같은 경우 뭐 더 심하기도 하고 PBR 같은 경우에도 뭐 닷컴 버블 이후로 뭐 사상 최고치입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나 뭐 2013년도 테이퍼링 하던 시절하고는 지금 밸류에이션 레벨 자체가 다르긴 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실물에 돈이 많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 있었던 게 돈이 많이 풀려서라기보다는 이제 실물 경제에 돈이 풀려서라기보다는 이제 이 실질금리가 이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질금리가 지금 한 0.9% 정도 되고요. 이제 과거 이제 2013년도 이제 테이퍼링 하기 전에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테이퍼링 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실질금리가 갑자기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게 되고요. 이번에도 뭐 어떤 이슈 때문에 이제 결국 뭐 테이퍼링 관련해서 이제 타이밍의 문제지 결국 실질금리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설 텐데 아마 이제 그때쯤 아무래도 증시가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뭐 인플레이션이 좀 일시적이다라고 이제 하지만 뭐 실제로 일시적인 게 맞기는 하고요. 근데 왜 이제 일시적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일시적인 거는 이제 연준이 근데 이유는 설명해 주진 않잖아요. 일시적이다라고 하고 왜 일시적이지 않냐는 설명을 안 해주는데 이제 일시적인 첫 번째 이유는 근데 이제 일시적인데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하고 제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하고는 사실 좀 인플레이션의 종류가 달라서 좀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M2 증가율 통화율 증가율이거든요. 이 M2 증가율이 얼마 돈이 이제 많이 찍혔냐 유동성이 풀리는 게 아니라 이제 통화량하고 유동성은 다른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유동성이 얼마나 풀렸냐인데 이 유동성 지표랑 사실 이 골드만삭스 뭐 상품 선물이나 이 원자재 가격하고 뭐 구리나 유가나 원자재 가격하고 이 돈의 증가량이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2020년, 2021년에 돈을 엄청나게 풀면서 이렇게 돈이 증가하면서 원자재 가격도 엄청나게 많이 급등을 했거든요. 뭐 구리나 보시면 뭐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통화량이 급증을 해서 그렇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증감률이 이제 많이 하락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원자재 가격의 증감률도 이제 하락은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보는 게 어떻게 보면 1차원적으로 딱 한 가지 이유만 봤을 때는 맞는 말이긴 합니다. 결국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이제 뭐 거의 다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2단계가 있는데요. 이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이제 통장에 이제 쌓여 있는 돈인데 이 통장에 이제 쌓여 있는 돈이 보시면 2014년 고점을 치고 나서 2019년까지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통장에 있는 쌓여 있는 돈이 이제 풀려나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이 실물 경제에 이제 돈이 흘러가면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뭐 이제 물가율을 한번 보시더라도 2014년 말부터 이제 여기 때부터 이제 돈이 풀렸는데 이제 돈의 시차가 있거든요. 한 1년 정도 시차가 발생하고 나서 보시면 2015년 한 10월부터 이렇게 물가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급등했던 물가는 통화량이 많이 풀린 M2 증가율에 의한 1차원적인 물가 상승이고 이것은 이제 뭐 거의 다 이제 끝나가는 단계가 맞고요. 일시적인 게 맞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부채 계정인 지급준비금이 줄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 가격은 아마 이때부터 올라갈 것 같고요. 뭐 그래서 뭐 좀 먼저 사긴 싫다, 금을 조금 더 싸게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급준비금을 좀 확실하게 주는 걸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1년 뒤 정도, 뭐 빠르면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 뒤에 뭐 금이든 인플레이션, 뭐 은이든 뭐 아니면 부동산이든 인플레이션 해지되는 자산을 좀 사시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방송이 길었던 것 같은데 제가 휴방이 있어가지고 좀 약간 말이 많았던 것 같고요. 뭐 따라서 일단 뭐 변화일도 그렇고 뭐 이번 주가 좀 상당히 FOMC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사실 좀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매번 똑같은 말이지만 뭐 전환선이든 기준선이든 뭐 51 이동평균선이든 뭐 22 이동평균선이든 뭐 후행스팬이든 뭐 여러 가지 좀 방법을 좀 정해 놓으신 다음에 조금 좀 기준을 세우셔서 매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잘 보내시고 또 내일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